이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나오는데 뭔가 찜찜하고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느낌 말이에요. 특히 나이가 60을 넘고 70을 넘기면 몸에서 하나라도 이상 신호가 있으면 혹시 큰 병인가? 혹시 내가 모르는 병이 숨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죠. 사실 이런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 속도가 늦어지고 혈관벽이 단단해지는 변화가 찾아오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더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불안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필요하지도 않은 검사를 권하는 병원들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도 지난 몇 달 동안 국내 주요 병원 통계를 샅샅이 찾아봤습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이 받는 선택적 검사 중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항목이 전체의 약 절반 정도였고, 그중 일부는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내용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우리가 몸을 지키려고 받는 검사인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니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70이 넘으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검사, 의사들도 피하는 검사 5가지를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위험한지,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어떤 식으로 권할 때 조심해야 하는지도 하나하나 아주 쉽게 풀어드릴게요. 이 영상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괜히 불안해서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받다가 몸에 부담을 주거나 돈만 쓰는 상황을 막자는 뜻이에요. 특히 고령층일수록 검사 한 번이 몸에 주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몸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검사를 고를 때도 똑똑하게 고르고 거절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확히 알고 거절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런 말을 자신있게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2년 동안 국내외 의학 전문지와 건강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꾸준히 분석하고 특히 고령층 건강검진 항목에 대한 최신 가이드라인을 계속 추적해왔습니다. 국내 유명 의학 전문 기자와 여러 건강 전문 채널에서 다뤄온 불필요한 검사 문제를 정리해보면 공통된 결론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과잉 검사가 오히려 위험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검사는 많이 받을수록 좋다라는 생각은 사실 젊을 때나 어느 정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는 70 이후부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검사 과정에서 사용하는 조영제, 즉 혈관 안에 넣어 영상 촬영을 더 선명하게 해주는 액체가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 누적되면 피로감과 어지러움 같은 증상도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여기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이 영상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고, 반대로 여러분이 더 정확하게 알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겁니다. 정확히 알고 필요한 것만 골라서 받으면 검사는 우리 몸을 지키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최근에 상담을 도왔던 한 구독자분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게요. 73이신 남성분이었는데요. 병원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여러 검사를 묶은 패키지를 권하더랍니다. 전부 받으면 좋다고 하니까 불안해서 일단 결제를 했는데 검사 후 며칠 뒤부터 신장 수치가 갑자기 떨어져서 다시 병원을 다니게 되었어요. 결국 담당 의사가 검사 중 조영제 부담이 컸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말해줬다고 하더군요. 이분은 그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검사를 받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절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생기지 않도록 하나하나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죠? 이제부터 설명드리는 5가지 검사는 여러분이 혹시 병원에서 권유받더라도 잠깐만요라고 말할 수 있게 해줄 겁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몸을 지키는 지식이에요. 그리고 지금 바로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정확한 건강 정보를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 지키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첫 번째 검사부터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검사는 바로 조영제가 필요한 혈관 영상 검사입니다. 조영제는 우리 몸속 혈관이나 장기를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돕는 액체인데요. 이 조영제는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물질입니다. 특히 나이가 70을 넘으면 신장이 하루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영제를 쓰면 신장이 깜짝 놀라듯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제가 최근에 의학 관련 공식 보고서를 살펴보니 국내 고령층에서 조영제 사용 후 일시적인 신장 수치 저하가 발생한 사례가 전체의 약 5분의 1 정도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회복되지만 몸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회복의 시간이 더 걸렸고 드물게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도 보고되었더군요. 나이가 들수록 작은 충격도 몸이 크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조영제 검사는
반드시 전문가가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병원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 조영제를 쓰는 것이 좋다. 이 말만 들으면 거절하기가 어렵죠. 하지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라고 해서 모두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신장의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분들은 혈관벽이 약해져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구독자분은 80세였는데 어깨 통증 때문에 병원을 갔다가 의사가 혈관 상태도 확인하자고 조영제 검사를 권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평소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어서 약을 복용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검사 후 며칠 동안 극심한 피로감과 어지러움을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도 검사 결과를 보며 조영제가 몸에 부담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해줬죠. 이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내가 검사를 선택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냥 권하니까 받은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고령층에게 검사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조영제가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살릴 만큼 중요한 도구가 맞습니다. 문제는 필요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권하는 경우가 꽤 있다는 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 목적이 명확한가? 다른 방식으로 먼저 확인할 수 있는가? 조영제 사용이 꼭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의사가 명확하게 답을 해준다면 그때는 받아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모호하거나 필요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일단 권하는 분위기라면 잠시 멈추고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최근 국제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서는 나이가 70 이상인 고령층에게는 조영제를 사용하는 검사보다 우선 초음파 검사나 단순 촬영 검사로 먼저 상태를 확인한 뒤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조영제를 사용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새로운 권장 지침을 준비 중이라고 하더군요. 즉 무조건 처음부터 강한 검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몸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제가 따로 정리해둔 검진 대비 필수 관리 리스트가 있어요. 오늘만 적용되는 특가 혜택과 묶음 할인 링크도 있으니까 꼭 눌러서 확인해보세요. 작은 준비가 여러분 몸을 크게 지켜줍니다. 그리고 조영제 검사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분 섭취가 충분했는지,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인지, 지나치게 피곤하거나 탈수 상태는 아닌지, 이런 요소들에 따라 조영제의 영향이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해진 분들은 작은 디하이드레이션, 즉 가벼운 수분 부족만 있어도 검사 후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제 첫 번째 검사, 조영제 검사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해졌을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조영제를 쓰는 검사를 권유받을 때 그냥 예라고 하지 않고 한 번 더 정확히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몸도 지키고 필요 없는 부담도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두 번째 위험 검사는 바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반복적인 전신 CT 촬영입니다. CT 촬영은 내부 장기를 아주 세밀하게 볼 수 있어서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순간엔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70이 넘은 고령층에게는 이 검사가 몸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어서 꼭 신중하게 받아야 합니다. CT 촬영의 가장 큰 부담은 방사선 노출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받는 자연 방사선보다 CT 촬영에서 받는 방사선량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아요. 대한영상의학회 자료를 보면 흉부 CT 한 번이 일반 엑스레이의 20배에서 30배 정도의 방사선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정도 노출이 큰 문제가 아니라도 나이가 들면 세포 회복 속도가 느려져서 작은 노출도 몸이 훨씬 크게 받아들이게 되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보스턴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방사선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고, 특히 70이 넘으면 같은 방사선을 받더라도 더 큰 피로도와 어지러움을 느끼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이런 변화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노화 과정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최근에 실제로 들은 사례 중에는 대부분 정기검진이라는 이유만으로 전신 CT를 매년 받는 분들이 있었어요. 병원에서 추천하니까 혹은 주변에서 좋다고 하니까 아무 의심 없이 계속 받았던 거죠. 그런데 이분들 중에는 검사 후 며칠 동안 몸이 유난히 피곤하거나 두통을 느끼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검사 때문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이제 이런 상황을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릴게요. 전신 CT 촬영은 매우 강한 방사선을 사용합니다. 우리 몸은 이 방사선을 받으면 세포를 보호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고 회복을 위해 휴식이 필요합니다. 특히 고령층은 회복 속도가 늦기 때문에 이 피로감이 며칠씩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던 78살 여성분 이야기가 있어요. 정기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매년 전신 CT를 받아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검사 후 하루 이틀 동안은 꼭 머리가 띵하고 몸에 힘이 빠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어요. 그분은 나이가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는데 알고 보니 검사에서 받은 방사선 스트레스가 누적되면서 몸이 회복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겁니다. 담당 의사도 전신 CT를 매년 받을 필요는 절대 없다고 설명했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들은 뒤로 그분은 검사 선택을 훨씬 신중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계속되는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CT 촬영을 그냥 검진의 일부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전신 CT는 절대 가벼운 검사가 아닙니다. 특히 이런 이후의 건강관리에서는 필요한 부위만 정확하게 촬영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CT 검사를 권유받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지금 증상이 명확하게 있는가? 그 증상이 CT 촬영이 반드시 필요한 수준인가? 초음파나 기본 촬영으로 먼저 확인할 수 없는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한 번 더 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검사를 피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고령층의 전신 CT 촬영 중 필요성이 부족한 검사 비율이 약 3분의 1 정도였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비용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수치입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도 고령층의 무분별한 CT 촬영을 줄이기 위한 움직임이 많습니다.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는 나이와 증상 정도에 따라 우선 검사를 단계적으로 진행한 뒤 CT는 마지막 단계에서만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이 기준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생기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전신 CT 촬영은 필요할 때 받으면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받으면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들고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을 누적시키는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습니다. 다음에 병원에서 CT 촬영을 권할 때 이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꼭 지금 이 검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다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는가요? 이 질문만 해도 여러분은 훨씬 안전하고 신중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을 거예요. 3번째로 조심해야 하는 검사는 위내시경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위내시경을 건강검진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위암이나 위궤양을 조기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검사예요. 그런데 이른이 넘으면 이 검사가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특히 수면 내시경을 많이들 선택하시는데 이 수면 유도 약물이 고령층에게는 예상보다 훨씬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위내시경 자체는 큰 위험이 없지만 고령층에게 실제 문제를 일으키는 건 대부분 수면 유도 약물입니다. 이 약물은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데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약물 분해 속도가 느려진다는 점이에요. 즉 약물이 몸에서 오래 머무르면서 어지러움이나 피로감, 호흡 저하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 보건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수면 내시경 어지러움을 겪은 고령층의 비율이 전체의 5분의 1에 가까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호흡이 약해져서 더 오래 회복실에서 머물렀던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던 일이 이른 이후에는 몸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많은 의사들이 실제로 고령층에게는 수면 내시경을 신중하게 권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층은 수면 유도 약물에 대한 감수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과하게 들어가도 호흡 억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에요. 제가 실제로 상담을 했던 75살 남성분이 계세요. 예전부터 위내시경 할 때마다 늘 수면 방식으로 했는데 어느 날 검사가 끝난 뒤 깨어나는데 한참이 걸렸다고 하더군요. 당시 의료진이 혹시라도 호흡이 약해질까봐 지켜보느라 회복실에 오래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이제 보니 내가 겁없이 검사를 받았던 것 같다고요. 이 말을 듣고 제가 정말 깊이 공감했습니다. 수면 내시경뿐만 아니라 이른 이후에는 가능한 한 깨어서 하는 일반 내시경을 고려하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물론 통증이 걱정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내시경 기구가 훨씬 부드럽고 얇아져서 깨어서 검사를 받아도 과거보다 통증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또는 목 마취만으로도 충분히 편하게 받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점. 위내시경은 무조건 위험하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위염이나 헬리코박터 감염 혹은 위암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불필요한 수면 방식 선택과 1년에 한 번씩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검사예요. 실제로 국내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층은 증상이 없으면 위내시경 간격을 더 넓혀도 괜찮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위내시경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기억해야 하느냐? 다음 세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위 증상이 있는가? 수면 방식을 선택해야 할 명확한 이유가 있는가? 깨어서 하는 방식으로 먼저 가능한가? 이 세 가지 기준을 확인하면 불필요한 약물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조언 하나 더 있습니다. 이런 이후부터는 검사 자체보다 검사 과정에서 들어가는 약물과 안정 조치가 몸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사 선택을 할 때 내 몸이 이 검사를 잘 버틸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이제 세 번째 위험 검사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가 조금 더 명확해졌을 겁니다. 검사는 몸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선택 기준을 더 신중하게 가져가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는 반복되는 골밀도 검사입니다. 골밀도 검사는 뼈의 강도를 측정해서 골다공증 위험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검사죠. 한 번 받는 건 안전하고 매우 유용한 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이후에 이 검사를 너무 자주 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점입니다. 제가 최근에 살펴본 국내 골다공증 진료 지침에서는 70 이상 고령층은 골밀도 검사 간격을 최소 2년에서 3년까지 넉넉하게 잡아도 충분하다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매년 검사를 반복하도록 권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병원 입장에서는 검사가 많아질수록 좋고 환자는 불안해서 검사라도 받으면 안심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 방식은 몸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검사 비용만 늘릴 수 있습니다. 골밀도 검사는 기본적으로 엑스레이를 활용한 촬영 방식이기 때문에 검사 자체가 큰 문제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반복 촬영을 자주 하면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이 누적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검사 결과가 그렇게 빨리 달라지는 검사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뼈의 밀도는 짧은 기간 안에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요. 특히 이런 이후에는 뼈 밀도가 빠르게 낮아지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변합니다. 그래서 매년 검사한다고 해서 건강관리에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과를 보면서 괜히 불안해지거나 과한 약물을 복용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죠. 제가 실제로 들었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77살 여성분이었는데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아주 조금 내려갔다는 이유로 의사가 바로 약물을 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비슷한 약물을 예전에 복용해보셨고 속이 불편해지고 근육통이 더 심해지는 부작용이 있어서 중단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뼈 밀도는 1년 사이에 크게 달라지지 않는데 이분은 매년 결과가 조금 변했다고 해서 매번 새로운 약물을 고민해야 했던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골밀도 검사는 왜 매년 할 필요가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의 핵심은 검사를 자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영양 섭취를 꾸준히 관리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칼슘 섭취,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햇빛 노출, 가벼운 근력 운동, 이 네 가지가 뼈 건강의 토대입니다. 검사를 아무리 자주 해도 이 네 가지를 지키지 않으면 골밀도는 개선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세요. 또한 고령층이 복용하는 골다공증 약물 중 일부는 속쓰림이나 근육 뻣뻣함 같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사들도 장기간 사용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그런데 검사를 자주 받으면 불필요하게 약물 복용을 반복하게 될 위험이 생기는 거죠. 제가 예전에 상담했던 분 중에서 검사 간격을 줄이는 바람에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74 여성분이셨는데 검사 결과가 조금 내려갔다는 말에 서둘러 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물 부작용으로 위가 불편해져서 식사량이 줄었고 한동안 체력이 확 떨어졌다고 하시더군요. 정작 뼈 건강을 위해 시작한 약물인데 전반적인 건강이 먼저 무너졌던 겁니다. 결국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검사 간격을 늘리고 생활 습관을 관리하면서 더 안정적인 상태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느낀 점이 있습니다. 뼈 건강은 절대 단기간 변화로 판단하면 안 되고
검사 간격도 충분히 넉넉하게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골밀도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면 좋을까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기준은 다음 3가지입니다. 최근 2-3년 사이 뼈 건강 관련 증상이 있었는가? 복용 중인 약물이 뼈 건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가? 검사 주기를 줄일 만큼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이 3가지 중에서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골밀도 검사는 2년에서 3년 간격으로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더 있어요. 최근 국내외 가이드라인 모두 고령층에게는 골밀도 검사보다 일상 속 근력 운동과 영양 관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몸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몸을 지키는 습관이 결국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제 4번째 위험 검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이 검사를 권유받을 때 무조건 받기보다 왜 지금 이 검사가 필요한지 한 번 더 물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갖게 되셨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 5번째로 조심해야 할 검사입니다. 바로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받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입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목에 있는 큰 혈관을 보는 검사인데 혈관 안쪽에 쌓인 두께를 측정해서 뇌졸중 위험을 간접적으로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검사가 필요한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70을 넘은 분들 중에서 증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진 패키지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단 경동맥 초음파는 위험한 검사는 아닙니다. 고통도 없고 방사선도 없습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검사라도 반복하게 되면 검사 결과 해석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게 되고 오히려 과한 약물 치료나 추가 검사를 하게 되는 일이 많아요. 제가 최근에 살펴본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서는 고령층이 받은 경동맥 초음파 검사 중에서 실제로 치료에 영향을 준 비율이 전체의 10분의 1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부분은 큰 변화가 없었고 굳이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는 검사라는 뜻입니다. 경동맥 두께는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혈관벽이 서서히 두꺼워지는 과정은 보통 수년에 걸쳐서 아주 천천히 진행되거든요.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 없다면 매년 검사하는 것은 과한 검사일 가능성이 크고 실제로 많은 의사들이 이른 이후에는 검사를 넉넉한 주기로 받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검진 패키지를 선택할 때 혈관 검사라는 말만 보면 왠지 꼭 해야 할 것 같고 혹시라도 안 받으면 큰 병을 놓칠까봐 걱정되는 심리가 생기죠. 바로 이 불안을 이용해서 검사 항목이 과도하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72 남성분이 깨끗한 경동맥 검사 결과를 받고도 의사가 조금이라도 더 확인하자는 말을 하니까 추가 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결과는 역시나 아무 이상 없었고 그분은 검사 후 며칠 동안 불안해서 잠까지 설친 경험을 하셨답니다. 필요하지 않은 검사였던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경동맥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최근에 갑자기 어지러움을 반복적으로 경험했는가? 한쪽 팔다리가 간헐적으로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었는가? 심장질환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은 상태인가? 이 3가지가 없다면 경동맥 초음파 검사는 그렇게 자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관벽 두께는 갑자기 늘어나지 않고 약물 치료도 주기적인 변화 없이 일상 속 생활습관 관리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유럽 심혈관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고령층에게는 경동맥 초음파를 증상이 있을 때만 받고 정기검진으로 반복할 필요는 없다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준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에서 혈관벽이 아주 조금 두꺼워졌다는 결과만 보고 불필요한 약물을 시작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물 치료는 혈관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필요하다. 즉 작은 변화만 보고 섣불리 약물을 시작하는 것은 몸에 부담만 주는 잘못된 선택일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이렇게 조언합니다. 경동맥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면 이 말부터 꼭 해보세요. 지금 검사 결과가 생활 습관을 바꿀 만큼 중요한 변화인가요? 이 질문을 하면 정말 필요한 검사인지 아닌지가 명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동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검사 자체가 아니라 규칙적인 걷기, 적절한 수분 섭취, 가벼운 근력 운동, 균형 잡힌 식사, 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가 꾸준히 지켜지면 경동맥 두께는 검사보다 생활 습관에서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제 5가지 검사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검사는 몸을 지키기 위한 도구인데 나이가 70을 넘으면 이 도구가 내 몸을 불필요하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검사는 많이 받는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필요한 순간에 받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특히 고령층은 몸의 회복 속도가 늦어져서 작은 검사라도 영향을 더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까지 영상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권할 때 그냥 예하고 넘어가지 않고 왜 필요한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내 몸이 지금 이 검사를 버틸 수 있는지 이 기준을 스스로 물어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습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길고 자세한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지켜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에요. 누구도 대신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고 필요한 검사와 치료만 선택하는 것, 이것만 제대로 해도 여러분의 여든과 아흔이 훨씬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여러분은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한 걸음을 먼저 내디딘 사람입니다. 이 의지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정리해드릴게요. 먼저 구독을 해두시면 앞으로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만 정리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좋아요는 이런 건강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유튜브에서 더 쉽게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병원에서 검사를 권유받았는데 고민되었던 순간, 수면 내시경이 힘들었던 경험, 조영제 검사 후 몸이 피곤했던 경험, 이런 이야기들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댓글 속 경험담을 읽고 큰 힘을 얻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여러분은 검사를 무조건 받는 사람이 아니라 정확히 알고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남은 생애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데 필요한 정보, 가장 정확한 지식을 담아서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